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채권이 됐던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파생이 됐건 이제 모든 자산은 사실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가치를 평가하는 세 가지 방법.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이거 너무 복잡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다 어떤 평가를 하잖아요. 세 가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비교 사례법이라고 하거든요. 비교 사례. 예, 비교 사례법. 두 번째는 현금 흐름법이에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원가법 또는 영어로 보면은 Asset Based Method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사례법은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거랑 가장 비슷한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14 프로를 쓰고 있어요. 이걸 1년 정도 썼고 내가 살 때는 한 15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거를 얼마 정도에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팀장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과 가장 비슷한 거를 현재 시장에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게 비교 사례법이에요. 주식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평가해 보고 싶은데 삼성전자랑 완전히 똑같은 자본 구조,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 비슷한 기업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그래도 좀 비슷한 LG전자 아니면 뭐 애플 아니면은 뭐 다른 기업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예. 비교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식에서 우리가 보는 지표들 있잖아요. 뭐 흔히 보는 PER 그리고 PBR, PCFR, PSR 이런 게 있는데요. P를 얘기하는 거는 현재 이 기업의 가격이에요. 예,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예, 그래서 PER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E는 어닝이거든요. 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어닝을 그 프라이스로 프라이스를 어닝으로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PER이 10이라고 보면은 이 기업이 1년에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억이에요. 그럼 PER이 10이라는 거겠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 기업이 지금처럼 계속 번다고 하면은 내가 투자한 돈을 10년 후에는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결국 이 기업이 지금은 10억을 벌고 있지만 나중에 얼마를 버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고 G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죠. 지금 PER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70에서 90 사이가 될 건데 그거는 내가 이제 테슬라가 지금 벌고 있는 기준으로 70년이나 90년 후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고요. 예, 너무 높죠. 근데 GM이란 기업은 똑같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PER이 뭐 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낮을 거예요. 분명히 한 3에서 뭐 10 사이로 굉장히 낮을 건데, 예, 이하로 낮을 건데, 그러면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당연히 테슬라가 아니라 GM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PER을 계산한 거고요.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는 돈보다 미래에 더 많이 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유망 업종이니까 그러니까 높은 PER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좋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성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GM은 지금은 나쁘지 않게 벌고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사실 좀 암울하죠. 예. 뭐 전기 자동차 기술도 없고 판매량도 점점 줄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현금 흐름법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사례법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래에 벌 수 있는 수입들을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그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할인율은 사실 할인율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할인율이 한 7%라고 보면은 지금 100만큼 벌면은 그걸 할인할 필요가 없죠. 현재 가치니까. 근데 내년에 100만큼 버는 거는 지금의 가치보다 할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7%만큼 할인을 해주면은 한 9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래에 벌 수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더한 거를 현재 가치로 보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아요. 제가 한글로는 원가법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는 기업은 영속적이죠. 영속적이라는 거는 계속 운영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치라고 하거든요. 계속 가치로 평가할 때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현금 흐름법이랑 그리고 비교 사례법으로 하는데 근데 기업이 사실 현실에서 보면은 영속적이지 않죠. 굉장히 많이 망하죠. 사회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이 기업의 운영하는 이 기간도 갈수록 짧아지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업이 망했을 때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너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식당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식당 안에 뭐 냉장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품도 있을 건데 그거를 다 시장에 팔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식당 가지고 빚을 진 게 있잖아요. 그거 부채잖아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식당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 기업도 똑같습니다. 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토지랑 뭐 여러 가지 기계, 설비 이런 거를 다 팔아가지고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가치가 이 기업의 가치로 보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실물을 보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하면은 이게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비교 사례법이 가장 우선이 되니까 비교 사례법으로 가중치를 뭐 한 60% 주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법으로 나온 가치에 한 30% 주고 원가법으로 뭐 5에서 10%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서로 다르게 보죠. 예.